네, 오늘도 뉴스의 시티라이브가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김종석의 리포트 제가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개입니다. 이것만 다 보면 오늘 하루 뉴스가 다 정리가 될 겁니다. 바로 첫 번째부터 볼까요? 사라진 투표용지 상자 어디로? 첫 번째 바로 투표용지 상자 실종 사건입니다. 저기는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고요. 법원 판사와 직원 그리고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들이 차례로 들어갑니다. 이 투표소의 유권자의 절반에 못 미치는 투표용지만 준비했다는 의혹, 그 의혹을 밝힐 증거, 현장 검증을 한 건데요. 그런데 대략 30분 만에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인쇄매수 1,900매라고 표기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발견한 것들 있으신가요? 들어갔는데 이제 없었습니다. 이미 다 치우고 없어가지고 확인을 못했고요. 이제 그거는 선관위 입장에서는 보관할 의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누군가가 버렸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치우고 없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요. 통상 투표용지 상자는 담당 지역 선관위가 회수해서 정리하거나 폐기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현재 그러니까 투표용지 상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핵심 증거가 사라졌죠. 도대체 저 상자 어디로 간 걸까요? 두 번째 리포트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예, 마치 오늘 민주당의 내전의 날인 것 같은데요. 오늘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선거 평가에 공감한다면서도 오늘 아침에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 과거 저 장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단장이었을 때도 정확히 똑같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요. 대통령에게 정권이 짧으니 처신 잘하는 말이냐, 대놓고 협박하냐 여러 반발이 나왔지만 정청래 대표 크게 개의치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 대표,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에 글도 썼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강경파 최민희 의원, 선거의 책임, 지방선거의 책임이 오롯이 정청래 대표에게 있진 않다는 취지로 오늘 발언까지 했습니다. 핵심이 지금 서울시장은 정원호 후보였잖아요. 예. 사실상 많은 분들이 명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장을 탈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허탈감이 굉장히 컸고요. 정청래 대표 측도 무조건 당대표 연임에 도전한다 이렇게 반격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와중에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사람 때문에 민주당 내부가 발칵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른바 미니스커트 경찰로 잘 알려졌던 바로 민주당의 이지은 대변인,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고요. 정청래 대표와 이른바 마포 남매로까지 불리기도 했죠. 그런데 오늘 정확히는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엄청 욕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 기억을 떠올려 보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김기현 전 대표 대놓고 찍어서 당대표 시켰듯이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김민석 총리에게 마찬가지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도 해석이 되겠는데요. 친명계 혹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당 행위 아니냐는 반발이 불거지자 결국 저 이지은 대변인은 사퇴를 했습니다. 이제 제1야당 얘기 오늘 준비한 이 리포트입니다. 새 원내대표 턱걸이 당선 야당 내기 해볼까요?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을 향한 당 안팎의 쇄신 요구가 분출하고 있죠. 그런데 당권파 삼선의 정점식 의원이 새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예상과는 달리어 단 7표 차 간신히 이겼습니다. 당권파로 분류가 되긴 했지만
뽑히자마자 장동혁 대표와는 거리를 뒀습니다. 윤도 후보께서 도로 친문당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런 의견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친윤이라는 계파 자체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정식 원내대표는 나는 전륜 선언문 작성 주도로 했고 장동혁 대표에게 이번 지방선거 선대위에서 빠져야 한다고 했다면서 장동혁 대표 거취에 대해서도 당내 의원들 얘기를 듣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김종석 리포트 이번이 5번째입니다. 독거실 첫 공개. 이제부터 영상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교도관이 저렇게 정원 1명이라고 적힌 구치소 독방에 청색 철문을 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거실에서 무려 3개를 열어놓고 쓰고 있다. 이런 특혜를 누린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반박을 하려고 처음으로 저렇게 공개를 한 겁니다. 한번 독거실 한번 제대로 뜯어볼까요? 형광등, 선풍기 한 대가 달려 있고요. 안으로는 문 하나를 두고 양변기가 보입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연한 갈색 장판이 깔린 바닥이 보이네요. 저렇게 성인 한 명이 누우면 가득 찰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식판 하나가 드나들 수 있는 크기의 배식구가 저렇게 철문에 달려 있고요. 식판을 올려놓을 밥상은 저렇게 종이 상자 위에 상판을 올리는 조립식입니다. 밥 먹을 때는 흉기 등으로 쓸 수 없게끔 아예 플라스틱 수저까지 써야 합니다. 이곳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곳과 똑같은 구조의 서울구치소 독방입니다. 이 법무부는 수용동 청소 담당자 2명이 윤 전 대통령 수발을 전담한다거나 혹은 노트북이 제공됐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 윤 전 대통령 특혜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나라 밖 소식도 안 만나볼 수가 없죠. 참 여기는 포성이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미국-이란 전쟁 얘기입니다. 미국이 현재 시각 어제 오후 이란의 남부 해안 도시 시리크 등을 폭격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요, 호르무즈협 주변에 이란 방공망과 레이더 시설을 타격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공습에 앞서서 호르무즈협을 순찰하던 미군 아파치 헬기가 이란에 의해 격추된 데 따른 겁니다. 다만 미군은 이번 공습이 비례적 대응이라며 전면전 재개는 선을 긋고 있죠. 반면 이란의 저 탄도미사일 고고도 상공을 가릅니다. 이란이 중동 전역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타격했고 요르단 공군기지 내 목표물 4곳도 장거리 미사일을 통해 공습했다고 했습니다. حملات سهمگین و گسترده‌تر علیه بانک اهداف تعیین شده در منطقه انجام خواهد شد. 이번 충돌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국면에 접어든 이후 최대 규모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석 리포터 마지막은 저 멀리 스페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천재 건축가,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 가우디가 타계한 지 올해로 딱 100주년입니다. 이 100주기를 맞아서 저렇게 스페인 바르셀로나 한가운데 성가족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우뚝 솟아있죠. 정확한 높이는 172.5m, 주탑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서요, 저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회가 됐습니다. 무려 공사 시작 144년 만입니다. We believe it's a historic moment for the history of Sagrada Familia, and we are honored and very happy. 돌로 된 성경이라고 불리는 저 성당 18개의 탑이 어우러진 형태고요. 각 탑은 예수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 등을 상징합니다. It's impressive that the building is finally done after so many years and after Gaudi's death so many years ago. 예, 성당 내부 저렇게 나무를 닮은 기둥들은 숲을 영상시키고요. 스테인 글라스를 통해 들어온 저 빛은 다양한 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내부 공사가 아직 남아서요. 최종 준공은 2030년대 중반이 될 전망입니다. 교황 네오 14세는 내일 가우디 서거 100주기 추모 미사와 함께 주탑 완공 봉헌 미사를 집전합니다. 오늘 단연 이슈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날 6월 3일 밤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이 첫 단추 증거 자료가 사라졌습니다. 제 옆에 서상희 사건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김종석 리포터에서 만나봤는데 핵심 증거가 투표함 현장에서 사라졌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없었습니다. 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이 오늘 잠실 7동 제2투표소 그러니까 경로당을 직접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현장 검증에 나선 게 한 3시였는데 정작 말씀하신 것처럼 상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저 영상인데요. 김지연 부장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이 투표 장소로 쓰였던 경로당,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는 건데 영상을 보시면요. 테이블과 정돈된 의자들이 보이지만요. 그 어디에도 투표용지 보관 상자 없습니다. 깨끗이 청소가 됐네요. 맞습니다. 법원 관계자들도 증거물 챙기려고 박스도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빈 상태로 20분 만에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저 상자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겁니까? 저희가 방송 직전까지 그래서 어디 있는지 좀 취재를 했는데요. 사실 처음에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에게 확인을 할 때는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행방을 묘연했는데 방송 직전에 확인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이 송파구 선관위가요. 이 투표 상자를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네요, 어제. 네, 맞습니다. 원래 5일에 이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동한 뒤에 이 상자를 회수해서 보관을 하다가 바로 어제 폐기물 업체에 폐기물로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어제 폐기했다.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네. 저것도 일단 선관위의 발표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선관위가 뭐라고 해도 못 믿겠다고 하면 제가 너무 음모론자인가요? 사실 이게 그럼 폐기를 한 게 언제냐? 예. 법원 증거모전 이전이냐, 이후냐 이것도 사실 따져봐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점도 조금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투표 상자를 바로 어제 폐기물 업체에 넘겼잖아요. 그런데 송파구 선관위는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법원에서 증거보존 대상 판단이 나오기 전이어서 그래서 상자를 보관해야 한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었다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지난 5일 좀 상황을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정리 안 됐는데 가져간 게 말이 됩니까? 개인정보가 여기 있는데 지금 정리 안 하고 투표 여러 개예요, 여러 개.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고 갔습니다. 여기 접수번호 다 있습니다. 여기 좌표번호 있습니다. 여기 이것도 찍어주세요. 뭐야? 와, 찍어주세요. 한두 개가 아니야. 지난 5일이었잖아요. 잠실 7동 투표소 봉쇄 이후에 이 선관위에서 이 투표함 2개를 들고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후에도 이 투표소 안에는요. 용지 박스도 있었고요. 기표 도장도 있었고요. 선거인 명부 대조 전표는 물론 저희가 영상을 좀 확인해 보니까 그 문제의 상자도 여기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관리부실 논란이 굉장히 있었는데 바로 어제 폐기를 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송파구 선관위가 너무 섣부르게 폐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현장 검증 전날에 폐기물 업체에 넘겼다는 거잖아요, 선관위가. 고지고대로 선관위 말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게 폐기 업체에 넘긴 그 투표용지 상자가 얼마나 핵심 증거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정확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투표지 상태에서 사실 선관위는 이게 보관 의무가 있는 상자는 아니다라고 얘긴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섰던 주요 증거 중 하나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좀 영상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 조금 전에 투표함이 나가고 실제 현장에서 발견된 상자거든요. 근데 좀 자세히 보시면요. 인쇄 매수 옆에 1,900매 라고 적혀가 있잖아요. 정확히 써 있네요. 네, 사실 중앙선관위가요. 본투표 용지 매수 하한을 50%로 좀 과도하게 낮게 설정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잠실 7동 제2투표소 선거 사무를 맡은 송파구 선관위는요. 이 선거인을 3,856명 그러니까 50%도 아니고요. 50% 미만 투표용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900매라고 적혀있던 포장재를 이번에 입수를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서상희 팀장, 서상희 기자. 저게 그러니까 선관위가 50%조차도 준비 안 했다는 게 일단 저 의혹대로라면 다 더 들여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투표용지 상자가 예. 상자와 저 스티커가 증거 보존 상태로 법원에서 인용이 된 거고 오늘 그래서 현장 검증을 한 건데 결과론적으로는 폐기가 돼서 실물을 지금 현재로서는 볼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초유의 증거 보존 현장 검증 전날에
폐기가 됐다고 선관위가 얘기했는데 이걸 또 고지고대로만 믿을 수는 없으니까 추후의 상황도 지켜봐야 되겠네요. 서상희 사건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바로 사건 사고로 이어가 볼까요?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가 보이고요. 신호가 바뀌었는지 차량들이 횡단보도 앞에 멈춰섭니다. 할머니 한 명이 지팡이를 짚으면서 길을 건너는데요. 갑자기 덤프트럭이 앞으로 나아가고요. 순식간에 할머니가 바퀴에 깔립니다. 다른 각도로 보시면요. 주행 신호가 빨간불인데요. 덤프트럭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고로 80대 할머니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계시고. 트럭 운전자는 사람이 지나가는 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을 했는데요. 경찰은요. 운전자 시야를 벗어난 곳을 할머니가 지나고 있을 때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사고로 이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도 바로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커피 마시다가 뛰쳐나간 천사들. 예, 화면을 만나볼까요? 이 도로 한복판에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오토바이 옆에 운전자가 쓰러져 있는데요. 멀리서 횡단보도로 달려오는 두 여성이 보이죠? 저 여성들은 운전자 옆에 꿇어앉아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3분 정도 지난 뒤 구급차와 소방차가 도착을 하고요. 운전자 무사히 구조가 됩니다. 여성들의 심폐소생술이요. 운전자의 골든타임을 지킨 겁니다.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청색증이 같이 동반되기 시작했고 맥박이 잡히지 않았고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구조를 마치고 원래 있던 카페로 복귀하자 손님들이 박수를 치며 저렇게 환호를 하죠. 두 여성은 다름 아닌 강릉 아산병원 소속 박강륜, 주혜연 간호사로 알려졌습니다. 앉아있던 손님들이 다 지켜보시고 너무 감동받고 너무 좋은 일을 하셔서 박수로 이제 환대해드렸죠.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드렸어요. 운전자는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건강을 잘 회복해서 퇴원한 걸로 전해집니다. 사건 사고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럼 오늘부터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대한민국의 정치 토크는 이걸로 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정치 토크 막차 타실 분들은 지금부터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명 논객 두 분 모셨습니다. 이현정 의원, 박원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현정 의원님 시티라이브 처음 오셨잖아요. 스튜디오는 네. 어떠세요? 이게 시청자들께서 직접 보시니까 예. 더 긴장되는데요. 긴장. 뭐 갑자기 긴장된다고 뭐 긴장 안 하실 분이요. 박 의원님은 어떠세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저 밖에 이렇게 구경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저도 처음 출연했기 때문에 예.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물론 또 청산유씨처럼 논평하실 거면서 다들 왜 이렇게 엄살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 오늘 정청래 대표,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혹시 어제 대통령 저기 순방 일정 참하신 거 따로 좀 이유가 있으실지. 대통령 발언 두고 좀 표현도 당 안팎에서 불거지고 있어서 혹시 대표님도 정리된 입장이 있으실지. 어제 저희 박지원 의원께서 대통령 스스로 좀 해야 된다 이런 발언도 있어서 당 안팎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전당대회 불출마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요거는 좀 입장이 있으신가요? 전대 출마 시점을 좀 정하셨을까요? 일단 집권여당 정청래 대표의 오늘 하루 종일 회자됐던 저 말.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그런데 작년에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거 직후에 법사위원장 했잖아요. 탄핵소추단장,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 말 굉장히 준비 많이 해서 정 대표가 한 말 같거든요. 그렇죠. 제가 참 기자지만 참 기자들이 짓궂습니다. 오늘 사실 정청래 대표는 저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모든 사실은 언론이 정청래 대표 입을 주목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렇게 질문하니까 아마 본인도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것 같은데 예. 왜 저 말을 했을까? 특히 이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아마 이제 방점은 정권은 짧다에 있을 겁니다. 정권은 짧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벨기에 가 계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이 뉴스를 보셨을 텐데. 봤겠죠? 네.
그러니까 본인은 원론적인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이야기가 아닌가. 특히 지난 어젠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보면 예.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이 정청래 대표가 이번 선거를 못 이끌었다라는 것들, 그렇죠. 꼭 이겨야 될 때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특히 외부에서 온 사람에 대해서 홀대했다는 거, 그런 걸 보면 딱딱 찍어서 사실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 다 알아듣기 쉽도록 정 네. 대표 겨냥했다는 말이 많죠. 뭐 대통령께서 그냥 말을 짧게 했으면 모르겠지만 예. 너무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특히 아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밤잠을 잘 못 이뤘을 겁니다. 그러고서 오늘 한 이야기가 정권은 짧다. 지금 4년 남았거든요. 예.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예. 4년이면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사이에 총선도 있기 때문에 글쎄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나의 길을 간다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겠고 대통령 한번 뭐 해볼까? 한번 붙어볼까? 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저 의미는 글쎄 앞으로 우리가 한 몇 달 뒤에 보면 한편으로는 선전포고일지 아니면 한편으로는 뭐 이 정청래 대표의 과도한 어떤 자신감일지 판명 날 것 같습니다. 정권은 안 짧을 텐데 지금 4년 남았는데 진짜. 얼마 전 1주년 기자회견이어서요. 박원석 의원님 잠깐 화면에 지나갔는데 저 한번 다시 부탁드려요.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는 말 말고 2달 만에 또 김원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에 글도 써서 물론 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얘기했습니다만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박 의원님 동서고금 막론하고 이렇게 서슬퍼 아니 이제 집권 초기인데 집권 여당 대표가 저렇게 한번 반격 카드를 준비한다. 정청래 대표 괜찮은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은 예. 주어만 없었지 누군가에게 선거 책임을 묻고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당 안팎에서 해석은 정청래 대표를 향한 예. 문제 제기를 대통령이 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예. 근데 대통령이 임기 말이면 모르겠는데 임기 초고 여전히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맞아요. 본인은 선거 책임론에 시달리고 있고 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달리 말하면 이제 반정청래 그런 흐름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아니 제가 정청래 대표여도 내가 출마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출마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느낌이. 아니 그러면서 여전히 출마 준비는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대통령 환송 행사에 안 간 날 예. 전북을 갔더라고요. 맞아요. 물론 예정된 일정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해석도 결국에는 이제 조직 점검하러 간 거 아니냐 예. 이런 해석이 나오고 전북에 있어요. 당원들이 많으니까 민주당원들이. 그렇게 보면 이제 냉철하게 선거 준비는 준비대로 하는 거죠. 근데 당에서 이제 공개적인 압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정청래 대표가 출마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거의 공개적으로 하고 있어요. 맞아요.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박지원 의원도 비슷한 말씀을 맞아요. 잘 생각해봐라. 그러지만은 출마 안 하는 게 이 정도면 맞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정청래 대표는 두 가지 생각이 매 순간 교차할 거라고 봅니다. 잠깐만요. 박원석 의원은 그럼 잘 생각해보라고 정청래 대표에게 조언 해주시겠어요? 나가지 말라고? 저는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깊이 많이 생각한 것 같은데 정청래 아니 근데 대표. 이게요. 그냥 정청래 대표 개인의 거취에 관한 문제면 본인이 결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일종의 진영 내전이잖아요. 그렇죠. 정청래 대표 말고도 당원도 아닌 사람들도 여기다 개입돼 있어요. 김어준 씨, 유시민 전 장관, 뭐 당 밖에 있는 조국혁 신당 전 대표, 멀게는 문재인 대통령이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냥 뭐 국회의원 개인으로서 자기 거취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한테 예상을 하라 그러면 출마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출마할 것 불구하고 같아요. 예. 출마 안 하면 퇴로가 없어요. 지금 오히려? 본인이. 여기서 자기 정치가 잘못하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할 것 같아요. 그 이현정 의원님. 네. 되레 오히려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몰렸다고 만약에 하면 이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냐면 글쎄요, 뭐 굳이 이지은 전 대변인의 얘기까지 인용하지 않더라도 윤석열 정권 시절에 한동훈 당시 대표가 출사표 던질 때 반윤을 자처하면서 당대표가 됐고 그렇죠. 근데 그 정도의 결기를 정청래 대표가 갖고 당대표에 뛰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하고 지금 상황하고 당시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뭐 일정 정도의 이제 친한 그룹이 있었습니다만은 정청래 대표는 일단 당내에 뭐 친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외곽의 유시민, 뭐 김어준 등등 이제 이 본인들 지원 세력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한동훈 대표 당시 대표보다는 더 유리한 환경일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권력이라는 게 제가 이제 참 오랫동안 이렇게 권력을 많이 취재를 해봤지만 예. 권력 무섭습니다. 아, 그럼요. 이게 특히 같은 어떤 진영 내, 같은 어떤 당 내에 여권 내에서의 권력에서 1인자를 사실 저렇게 각을 세운다는 거 간단치 않거든요. 예. 그리고 모든 걸 각오를 해야 됩니다. 사실 지난번 아시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한동훈 대표 있을 때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로 불렀다가 참모들이 싹 다 없어지고 혼자 터덜터덜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기억나요? 그거? 네,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그런 모습인데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 사정권이 있고요. 예. 또 인사권이 있어요. 자, 이런 두 가지의 어떤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이용해서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은유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명시적으로 나는 김민석이라는 이야기를 사실 행동과 말로 보여줬거든요. 그렇다고 기자회견 때 그때는 말로서 정말 훌륭한 총리다. 정말 이 성과가 많은 총리였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역할이 있을 것이다. 아니 총리가 그만두고 당에 가는데 또 다른 역할이라는 거는 일반 그냥 의원인데 또 다른 역할이라는 의미는 결국 당대표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날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그렇죠. 자, 배웅하는데 오지 마. 뭐 오지 마라고 그랬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모습 바로 옆에 김민석 총리를 세웠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정청래 대표 오지 말라도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아마 이제 근데 대통령 옆에는 경호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잘 못 갑니다. 아, 그런가요? 자, 그런 걸로 보면 이미 신호는 줬다. 자, 신호는 줬는데 만약 이걸 거절한다? 그러면요. 글쎄, 이거는 대통령 권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 앞으로 4년 남은 대통령은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김이 먹혀들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이 대통령 권위에 대한 어떤 이 도전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박원석 의원님의 전망과는 달리 정청래 대표가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안 나갈 수도 있다. 주변에서 정청래 대표 가까운 분들이 이번에 좀 안 나가면 안 돼? 아니면 뭐 다른 친청 의원을 당 대표에 나가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그룹에서. 그래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쨌건 시간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되면 예.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나가게 되면 김어준 씨가 가만히 있을까요? 예. 또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여당 의원들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갈 수 있어요? 나가면 찍힐 텐데. 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저렇게 명시적으로 지난번 박찬대 지금 인천시장하고는 알겠습니다. 다르잖아요. 박원석 의원은 그래도 정청래 대표 연임 도전할 거다. 이현정 의원은 안 나갈 수도 있다. 누구 말에 맞는지 얼마 안 남았어요. 잘 보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새로 나왔는데요. 물론 뭐 이제 민주당 지지층을 향해서 양자로 붙여보면 김민석 대 정청래, 송영길 대 정청래 뭐 저런 수치는 나와서 글쎄 정청래 대표가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워낙 당원들의 사이에서 정청래 대표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박원석 의원님. 네. 대통령까지 명시적으로 나선 건 분명히 정청래 대표도 에게 유리한 판이니까 대통령도 참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서 근데 반대로 청와대 입장에서 정말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해서 된다고 쳐요. 그럼 이재명 정부 청와대 스스로는 굉장히 치명타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하면 탈난다는 반면교사가 있잖아요. 아니 당장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기현 당대표를 이준석 대표 쫓아내고 김기현 당대표를 그냥 만들다시피 당대표를 시켰는데 그 끝이 좋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반면교사를 잘 봐야 되고 그걸 답습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지금 그 정부나 여당이 그걸 모르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 과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예. 대통령의 의사는 명시적으로 전달이 됐어요. 누가 봐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다만 이제 그 경고를 정청래 대표가 받아들이고 우리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시듯이 접을 거냐. 근데 접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미. 예. 그런데다가 이게 이제 세력이 움직이는 거, 개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예. 세력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조차도 별로 자유롭지가 않아요. 거긴 당원까지,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까지 이게 하나의 세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신구 세력 간의 갈등이라는 게 심상치 않은 그런 이 균열이 있단 말이에요. 예.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런 어떤 불리한 부담스러움 이게 있지만 출마할 거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정청래 대표가 출마해서 돌파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부담스럽죠. 그러나 대통령이 2년 차에 무슨 레임덕입니까? 약간 원심력이 생기는 거죠. 레임덕은 없다. 알겠습니다. 원심력이다.
오늘 야당은 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로 정점식 의원이 뽑혔는데요. 그런데 정점식 의원이 장도혁 대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륜선언문 작성도 주도를 했고 상임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당대표께서는 좀 맞지 않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도 직접 가장 강하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저는 정정식 새로운 원내대표님과 어떻게 지금 당을 새롭게 운영해 갈지에 대해서 수시로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이런 것 같아요. 뭔가 예친윤 당권파 정점식 의원이 됐다? 국민의힘 변화 안 할 것 같다라는 시각과는 예상과는 좀 달리 뭔가 정점식 새 원내대표도 장도혁 대표와 다소 거리를 두는 것 같아서요. 아니 그만큼 장도혁 대표가 리더십을 잃었죠.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이대로 장도혁 대표 체제를 끌고 가는 건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거는 정점식 의원 개인의 의지가 아니고 정점식 의원의 기반은 당내 친윤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친윤 세력의 집단적 의지도 일정하게 실려 있다고 보고요. 다만 장도혁 대표가 저걸 수용하는 방식이 되지 않으면 당내에서 파열음이 세게 일어날 거 아닙니까? 방법도 마땅치 않고. 때문에 조금 이제 설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 않을까. 아니면 장도혁 대표 입장을 바꿔서 한동훈 그 전 대표의 복귀 문제나 이런 거에 좀 유연성을 보여달라. 뭐 이런 주문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장도혁 대표의 그간의 면모로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원내대표와 이제 대표 간의 파열음도 나올 거고 저는 뭐 예정돼 있다고 봅니다.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저는 뭐 정점식 새 원내대표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한동훈 의원을 보수의 한 축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는 친윤의 대표주자. 그러게요. 뭐 이렇게 했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지금 딱 이 제일 사실은 장도혁 대표가 싫어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전륜선언. 나 전륜선언 해서 이거 선거 다 망쳤다는 게 지금 장도혁 대표의 생각이고. 자 상임선대위원장 나경원하고 뭐 안철수 이런 분들 세우자. 당신은 좀 물러나라. 안 된다. 나 혼자 하겠다. 해서 된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굳이 왜 꺼내겠습니까? 난 당신하고 이제 거리 둘 거야. 라는 선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렇게 되면 이제 당내에서 만약에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의도적 무시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아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있는 존재인지 없는 존재. 제일 무서운 게 그거 아닙니까? 무관심. 무관심. 그런 분위기까지 갈 수 있다. 오늘 유명 논객 두 분과 함께 오늘 여야의 굵직한 이슈 하나하나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선관위 사태일 텐데요. 이쯤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 매듭을 어떻게든 지어줘야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등장했던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 재선거 주장 선봉에 서 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할 확률이 5억 9천만 분의 1입니다. 재선거를 외치며 바로 재선거입니다.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최선의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악수 먼저 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긴급히 이 대표님 모신 이유가 장도혁 대표 말도 일단 먼저 듣고 오긴 했는데 안 그래도 잠실도 다녀오셨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잠실이 뭐 저는 직접 못 가봤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고 뭐 부정선거 얘기도 나오고 뭐 중국 공안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현장 분위기를 어떻게 파악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낮이랑 밤에 따라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낮에는 이제 뭐 사실 출근하시는 분들이나 학생들이 오기 어렵고 밤에는 이제 그러면 아주 거기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분들이 늘상 해오던 주장들 밤에는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새벽이니까 성향이 좀 강한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다른 노선과 다른 목소리들이 겹쳐지는 게 물론 뭐 그게 뭐 아예 안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초반에 외쳤던 구호와는 조금 바뀌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최대한 그 부정선거론자들의 개입을 억제하기 위해 가지고 재선거라는 구호만 외치자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아니 재선거랑 부정선거가 무슨 차이냐 이러면서 같이 외치는 형태로 가는 건데요. 사실 부정선거는 의도가 개입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걸 했다.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한 6, 7년 동안 지금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해왔던 전장 보면 처음에 사전 투표가 무슨 뭐 이렇게 조작되었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번엔 본 투표에서 이제 관리 부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6월 3일에. 그분들이 해왔던 주장이랑 지금 발생한 현상이랑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뭐 초록은 동색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니까 또 우려를 하는 젊은 세력들이 그걸 또 배척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 제가 네. 대표님 오늘 모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 장면. 네. 어젠가요? 장동혁 대표가 다시 한번 잠실 찾아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쳤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네. 이거 엄청나게 비판하셨는데 장 대표 왜 그런다고 보세요? 맥락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저거는 이제 사전선거도 없애자는 얘기고 이런 건데 사전 투표는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결국 뭐 보수 정권에서도 계속 해왔던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선거할 때 사전 투표 하세요 이랬던 적이 있고 나중엔 계엄하면서 이렇게 했지만은 저는 저렇게 정당이라는 곳이 가볍게 움직여 가지고는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사전 투표, 재선거 올인 그 또 하나 장동혁 대표가 제기한 게 뭐냐면 아예 이준석 대표께서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화면이 좀 준비가 돼 있나요? 5억 9천만 분의 1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부분은 인천, 유정복, 박찬대 사전투표 득표수가 완전 일치할 확률이 5억 9천만 분의 1이다. 근데 이게 마치 부정선거에 대한 분위기도 풍기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봤을 때 이거 이상하다 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걸 판단할 때 기준이 뭐야 되냐면은 우연이냐 아니면 나쁜 의도냐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려면은 이걸로 인해 수혜를 입는 사람이 누군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로 득보는 사람이 누구냐. 원래 도둑이 뭘 물건 훔치면은 돈 벌려고 하는 거겠죠.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어야지 그게 범의가 확인되는 것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 주장대로라면은 저기 12군데 뽑아온 거 보면 대부분 전남이에요. 예. 그러니까 광주 전남 선거에 있어가지고 민영배 이정현 선거에서 뭘 조작해가지고 민영배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광주 전남에서 왜 저런 걸 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천 연수, 송도 1동, 2동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은 3,040표 대 뭐 1,340표 뭐 그건가요? 예. 그거는 저는 처음에 둘 중에 하나로 봤어요. 뭐라고요? 뭐냐면은 원래 선관위에서 개표를 한 다음에 예. 그 선거 해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은 종이에다 이렇게 개표표를 가져옵니다. 예. 그럼 선관위 앞에 부스에 가가지고 이거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달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마이크로 이걸 불러요. 이준석, 동탄, 구동 몇 표. 그렇게까지 한다. 네, 그렇게 하면은 그걸 입력하는 건데 예. 그 입력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걸 두 개 입력했냐 그걸 봤는데 또 개혁신당 후보표는 또 달라요. 저기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건 아니고 그러면 진짜 같은 표가 나왔는 확률 따져보자 했는데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인용했던 것처럼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자 허준희 박사, 허준희 교수, 예. 아버지 되시는 그 고려대학교 허명애 교수요. 허명애 교수님이 통계학자신데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5억 9천만 분의 1도 숫자가 틀린 겁니까? 그럼 장동혁 대표가 허명애 교수가 계산하신 거로는 이제 모델에 따라 되게 다른데 허명애 교수 모델에 따르면은 그리고 한 몇억 번 정도 반복 시행해가지고 검증했더니만 한 1% 정도 되는 확률이 있다. 1%. 예. 그 1%라는 게 그런데 인천에 보면 투표소가 거의 뭐 100 몇십 개 있을 테니까 그러면 사실 납득 가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대표도 해보셨으니까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네. 대표나 천하람 의원 정도만 이 장동혁 대표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데 당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면 제1야당에서 뭔가 자제하거나 자정에 가까운 발언들이 나와야 저게 공식 당론이 아니고 뭐 재선거는 전국 재선거 물론이고 뭐 부정선거 의심이라든지 혹은 사전투표 폐지. 근데 이제 계속 그게 여과 없이 대표 입에서 나가면 정치권에서는 이걸 좀 더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자제시키고 톤 다운, 온도를 낮추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 건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 장기간 지속되는 이런 뭐 분쟁이나 음모론을 본다면요. 예전에 보면은 세월호 참사가 있어서 참 국민들이 마음 아팠는데 그 뒤로 한 10년째 계속 진실을 인양하라 얘기가 구호로 나오잖아요. 예.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당선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제가 당선되면은 뭐 진실을 파헤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마케팅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는 안 한 거예요. 비슷한 문제로 보면은 예전에 그 위안부 할머니들 아니 제가 당선되면은 재협상 해가지고 더 나은 협상하겠습니다.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이렇게 무책임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공수편 날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도 보면 이 부정선거라는 아이템이 몇 년째 지속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잡고도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그게 공허한 주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는 계엄이라는 무리수를 두다가 이제 정권이 넘어간 거거든요. 당시에도 선관위 갔었죠. 과천 선관위 계엄.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장동욱 대표도 지금 이런 거 선관위가 워낙 그 조직 자체가 이번에 허술하게 운영됐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선관위의 문제점들을 국민들이 지적하니까 부정선거까지 타고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한번 뭐 해보자 이러는 것 같은데 아까 말했듯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아니면 어떤 당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특정한 의도가 개입돼야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은 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받은 상황은 맞고 그리고 이런 부실 문제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선관위를 개혁해야 되느냐에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건데 그게 본질이죠. 여기에 의도가 있는 사람이 뭐가 나서 나쁜 사람이다. 지금까지는 한 7년 동안 중국이 그랬다면서요. 매번 부정선거론자한테 누가 했습니까? 그럼 중국이 했다 그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그건 모르겠다. 뭐 이렇게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이번에 장동훈 대표가 굉장히 섣부르게 부정선거의 단계까지 가서 언급하는 거는 저희 개혁신당도 뭐 선관위 개혁 방안을 어떻게 하자 이런 논의 항상 참여합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이번에 보면 관리한 데 있어가지고 휴먼 에러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나고 이번에 보니까 뭐 굉장히 문제가 많아. 저희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오히려 이번에 가가지고 그 증거 보전 신청했다가 이번에 그게 사라진 걸 발견하게 된 거거든요. 개혁신당도 이건 해요. 그런데 부정선거 일로 가면 이거 완전 수렁입니다. 참정권 침해 가치 저게 핵심이니까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요. 어쨌든 그러면 정치권이 시민들의 이 말을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거에 편승해서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건 악용하면 안 된다는 본질인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께서는 지금 선관위 사태, 재선거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 특검은 어떻게 된다 이런 구체적인 해결책이 좀 궁금해요. 첫째로는 천하람 대표랑 저랑 상의할 때 이게 재선거가 되더라도 사실 서울시장 선거는 결과가 바뀌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안 받아줄 거다. 그러면은 기초의원 정도에서는 그 표 차이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증거보전 신청 들어가고 저희가 했던 겁니다. 그러네요. 저희가 오히려 먼저 들어갔어요. 그게 있는 거고 그럼 선관위를 어떻게 개혁해야 될까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거요?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소가 몇 개쯤 되는지 혹시 아실까요? 14,000개였어요. 14,000개. 선관위 직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몰라요. 3,000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서 선거 투표소에 들어갔을 때 선관위 직원이라고 목걸이 차고 있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그냥 지방 공무원입니다. 그 선거 때 긴급 차출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4,000개의 투표소를 3,000명이 관리하는 구조에서는 무조건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악의의 존재와 관계없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선거관리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근데 이것이 아까 말했듯이 3,000명이 14,000개 투표소를 관리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가는 것 이상의 어떤 개혁은 있어야 된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재산도 투입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돼야지 그냥 무조건 때리기만 한다고 될 건 아닙니다. 선거관 하나당 14,000개 하나당 3,000명 그러니까 0.3명, 0.4명이 안 되는 관리로는 이게 부실 선거는 또 반복될 거니까. 오히려 투표소를 그러면은 광역화하자고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대형화해야 된다. 지금 아파트 경로당마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4-5개를 묶어가지고 한 명이라도 선관위 직원들이 그러니까 정규직 직원이 들어갈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빼놓고 그냥 뭐 누구 때리기 경쟁 이런 거 하면요 나중에 그렇게 좋은 결과 안 나올 거니까 저희 개혁신당 항상 대안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들불처럼 이 참정권의 가치가 훼손됐다 얘기를 했고 정치권 특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긴급히 한번 출연을 부탁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박 소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국의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로 가보겠습니다. 쾅하고 이렇게 엄청난 폭발과 함께 길거리에 대형 버스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입니다. 앙상하게 타버린 버스 위로 저렇게 새까만 연기가 하늘로 번지고 있는데요. 이 80대, 정확히는 30대 이민자가 이렇게 남성 위에 올라타서 흉기를 휘두르는 게 원인이었습니다. Who we now understand to be Sudanese, was arrested at the scene on suspicion of attempted murder. 하지만 분노한 반이민 시위대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돌을 던져 창문을 깨부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계 주민들을 쫓아가서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 폭력 시위가 런던으로 번지면서 시민들과 정부의 입장도 갈라졌습니다. Send them home! Send them home! Send them home! There is no place for such violence on our streets. All of us have a responsibility now to urge calm.
한편 스타머 영국 총리도 역겨운 공격이라고 규탄하면서 영국 전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 나고야 한 동물원입니다. 깊은 사색에 잠긴 수컷 고릴라 한 마리가 있는데요. 눈을 이리저리 굴리거나 혀도 차고요. 머리를 격하게 긁적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고릴라에겐 나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소리를 꽥 지르는 암컷 고릴라를 피해 수컷 고릴라가 황급히 달아나고요. 숨막히는 추격전을 벌이다가 결국 팽팽한 대치 상황에 후퇴한 뒤 고뇌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동물원 측은요, 저 수컷 고릴라와 관련해서 암컷과 사소한 다툼을 벌인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김종석의 나라박 소식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예, 수요일 뉴스의 시티라이브였습니다. 일상을 마치면 김종석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